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농업전망 2021의 제3부 분과 5 임산물 분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분과의 자장 및 사회를 맡게 된 정호근이라고 합니다. 본 분과에서는 임산물 분야의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총 2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30분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진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자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이고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고사리와 표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민경택 박사님께서 수신료에 대한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동향입니다. 먼저 전체 임업 생산액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순임목을 제외한 임업 생산액은 4조 9,981억 원입니다. 2018년과 대비했을 때 6.3%가 감소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2018년과 2019년 그래프를 보시면 될 텐데요. 모든 종류에 있어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양묘가 9.1%, 단기소득 임산물이 7.4%, 토석이 6.8%, 용재가 3.9%였습니다. 전체 평균이 6.3%인 것을 감안했을 때 단기소득 임산물이 다른 부류보다 좀 더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전망에서 2019년 얘기를 왜 하는지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 확정치는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의 확정치는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2019년 확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이 생산량은 2019년보다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류별로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이후에 진행되는 세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소득 임산물별로 좀 더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을 대비했을 때 5년 전이죠. 그 다음에 2018년을 대비했을 때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부류별로 생산액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감소를 나타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증가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약용식물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띄고요. 숫자만 보면 조경제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실 것입니다. 조경제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조경제가 2015년을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43.8%, 2018년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8.9%가 감소하였습니다. 약용식물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는 39.8%가, 작년에 비해서는 27.8%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나물인데요. 산나물은 2015년을 대비했을 때는 23.7%였지만 2018년 대비했을 때는 0.2%, 그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액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작약과 두릅이었고요.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오갈피와 복분자, 딸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그 식품 공급량을 기준으로 수급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 수급표상에 표시된 임산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밤, 호두, 잣, 은행, 아몬드, 송이, 표고, 산나물이 그것인데요. 맨 위에 있는 산나물을 보시겠습니다. 산나물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떨어졌고 그 위에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밤은 주로 제수용품으로 쓰이는데 제수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전체적인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몬드와 표고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아몬드를 보시면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갈 때
소폭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이후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몬드는 이 소포장 견과류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수입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고 역시 같은 기간에 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오는 순간 증가한 이후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관측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주기는 어떠했는지, 주 구입처는 어디였는지, 올해 소비 주수는 어떠했는지, 내년에 소비 전망은 어떠했고, 선호하는 제품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가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표본의 크기의 차이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보시는 그 표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고사리의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고사리 주 구입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고사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향 분석입니다. 올해 농업 전망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농업 농촌의 변화와 미래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산림정책연구센터에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임산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봤습니다. 주요한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식 소비 지출액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외식 소비 지출액은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 증가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25.8%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산 및 지역산 식료품 관심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소는 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가구 내에서 음식을 해먹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국내산 및 지역산에 대한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발생하기 전에는 16%였던 것이 발생 후에는 19%로 3%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게 돼서 이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될 때 임산물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가장 큰 변화는 근거리에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산물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임산물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33.4%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전에 대단히 조사를 통해서 임산물의 온라인 경유 비율을 조사한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율이 33.4%가 나왔고요. 보통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사이를 유지하는 걸로 나왔고 코로나 이후에 20% 이후로 증가하긴 했지만 33.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임산물을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온라인에 비해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대형마트만 비교해 봤을 때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다양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온라인 구매 비율이 증가했던 비율도 33.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구매 횟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품목이 표고버섯, 밤, 대추, 떫은감, 산채인데요.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응답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 품목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 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좀 더 써서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코로나로 온라인 비율을 높였는데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 0.81이 나왔고 그 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 거는 그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학력이 높을수록 밤에 대해서 구매 횟수를 더 늘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표와 같이 품목에 따라서 좀 더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고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이 떫은감이었습니다. 아마 이 토론 시간에도 잠깐 나올 수 있을 텐데 떫은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 자장님하고 한 번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
임산물 수출 및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 그 산림청이 다루는 품목의 전체 수출액, 수입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단기소득 임산물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이제 증가세를 보였다가 2019년에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요 수출입 품목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물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수출은 전년 대비 9.1%, 수입은 전년 대비 5.9%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수출의 감소에는 밤 표고가, 수입의 감소에는 로진, 호두, 새털의 감소가 이 전체 감소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와 고사리입니다. 그 표고는 그 생표고와 건표고가 있습니다. 그 두 품목에 따라서 생산에서 유통, 소비되는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해서 자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표고부터 보시겠습니다. 2019년 생표고 생산량은 10년 전 대비 약 8%가 감소했고요. 10년을 보면 2만여 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하고 2019년의 표고 주산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9년을 보시면 그 색깔도 좀 진해졌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고하면 주산지를 이제 충남 쪽을 얘기하는데 2019년 충남에 모여 있는 색깔의 이 모여 있는 정도에 비해서 2019년은 훨씬 더 많은 신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재배하시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상위권에 표고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이 또 임업진흥원의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인가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재배가 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표고를 보시겠습니다. 건표고는 생표고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제 10년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됐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양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한 65%가 감소했습니다. 10년 전에 2,742톤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965톤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산지가 확대된 것은 예전에 건표고는 전통적으로 표고목에서 재배하는데 이제는 톱밥 배지 일부도 이제 일부 말려서 뭐 슬라이스를 하거나 깍두기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10년을 보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이 그 건표고의 생산이 줄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톱밥 배지 시설 재배가 그 노지 재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기상 이변에도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측을 하면서 이제 그 가락시장이라든지 이제 각화시장이라든지 이제 경매를 치는 걸 보러 가곤 하는데요. 전체 들어온 물량에서 그 건표고, 생표고 중에서 그 표고목으로 재배하는 비율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건표고의 감소가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은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14년의 증가는 이제 톱밥 배지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년과 20년을 보시면 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26,560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표고 생산액은 충남이 전체 26%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17.7%, 전남이 17.5% 수준이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짙은 색깔이 그 2020년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강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전년 대비 17%의 물량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입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수입 동향은 중국의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은 전년 19,000톤에서 17,000톤으로 줄었던 것이고요.
이 톱밥 배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톱밥 배지는 2014년, 15년, 16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4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전년보다 한 3% 감소한 4만 1,472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밑에 표시한 초록색은 이 톱밥 배지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표고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000톤하고 이 17,000을 더하게면 한 28,000톤 정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온 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표고 생산량은 2020년 대비 5% 증가한 28,000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수입은 전년 대비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초반에 그 식품수급표에서 표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배 여건도 좋아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증가해서 10년 후에는 한 33,000톤에 이르고 이를 반영한 수치인 수입량은 15,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사리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고사리 2019년 생산량은 10년 전에 비해서 90% 증가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기존 주산지인 남해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사리의 수요 증가는 이제 산나물로 대변되는 이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재배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억하실 숫자는 2010년에 6,100톤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1,000톤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시기별로 보면 증가했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18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30%가 감소한 8,156톤에 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3, 4월경에 기상이변으로 냉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뭄도 영향을 미쳐서 이 생산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생산 정도가 30%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가격으로 나타났다고 보이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2020년의 가격입니다. 작년이나 평년에 비했을 때 강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연중 마른 고사리에 대한 수급이 불안했기 때문에라고 보입니다. 수출입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수출과 수입 그 Y축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굉장히 수지가 불균형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 40톤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2,000톤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의 경우에도 2019년에 비해서 12%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 가격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내 가격이 좋게 되면 수입량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여기는 다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삶은 고사리인데요. 삶은 고사리는 마른 고사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루기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그 대형 외식 업체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 마른 고사리 수입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국내에서 가격이 좋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팔 요인을 찾지 못해서 이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리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2% 준 8,000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30%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최근에 3, 4월 고사리가 나올 시기에 기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산나물에 대한 수요는 늘지만 고사리에 대한 수요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게 이제 어술이나 눈개승마, 산마늘 같이 대체 품목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생산량이 8,156톤에서 6,945톤까지 줄 것으로 보이고요. 수입량도 수요 감소에 따라서 11,530톤에서 9,420톤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그 표고와 고사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신료의 수급 전망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민영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신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료는 밤, 떫은 감, 대추를 가리킵니다.
먼저 밤입니다. 우리나라 밤은 전통적으로 충남, 그다음에 전남, 경남 여기가 주산지였습니다. 였다가 이제 지금은 그 경남 쪽에서 주산지가 노령화되고 이제 그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연세가 들고 또 나무도 또 이제 고령화되면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로는 이렇게 주산지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2010년과 2019년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쪽에서는 좀 생산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밤 생산 동향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과거에 그 2010년 더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10만 톤까지 수출을 했던 10만 톤을 생산하고 뭐 10,000톤 이상을 수출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산량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뭐 4만 5천 톤 정도 5만 톤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여름에 특히 이제 밤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생장해야 되는 그런 여름 동안에 좀 긴 장마가 좀 많았고 그래서 일조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이제 요인이라고 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뭐 연이어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면서 낙과 피해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생종이 특히 이제 좀 많이 조금 분리해도 좀 많이 안 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중만생종들의 이제 수확 시기도 뒤로 좀 늦춰지면서 좀 여러 가지 좀 피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생산량은 저희는 한 4만 톤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었고 재작년도에도 사실은 생산량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 재작년에 생산된 양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유통 물량도 적었고 거기다가 이제 작년도에 생산한 밤 생산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설 명절을 대비해서 지금 뭐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은 작년보다는 밤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추석 이후로는 또 이제 다시 좀 안정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할 때는 뭐 10,000톤 이상도 수출했고 주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출량은 이제 점점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던 거는 이제 그 밤을 까는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밤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밤을 수출을 한 다음에 수출해서 이제 까서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점점 그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뭐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영향도 있다 보니까 밤 수입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밤 수입량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밤 수입되는 밤들은 주로 이제 군밤용 들도 있고 또는 이제 가공용 뭐 이런 제품들이 주로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쪽 수요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돼 있어서 수입은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밤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내다 보면은 현재 작년도에 4만 톤이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날씨 탓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밤이 그래도 조금 생산이 회복이 되어서 한 4만 4천 톤 정도로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2030년 정도에 되면은 한 4만 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수출은 뭐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정된 추세로 조금은 늘 수도 있지만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오히려 좀 꾸준히 증가해서 뭐 10,000톤 이상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떫은감입니다. 떫은감은 한때 이제 옛날에 좀 고소득 작목으로 이제 조금 농민들이 인식을 해서 좀 많이 심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도 그게 이제 정책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밤 재배 기술도 많이 발달하면서 밤 생산량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통적인 주산지, 뭐 영암, 산청이라든가 청도라든가 그 주변부로 해서 밤 주산지가 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떫은 감 생산 동향을 보면은 2010년도에 한 10만 톤 정도였다가 최고 한 20만 톤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작년에는 한 9만 톤 정도까지 크게 좀 많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많이 줄었던 거는 봄철에 냉해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지방, 전라도라든가 경남 쪽에 냉해 피해가 많았고 또 돌풍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 열매를 맺을 이제 초기에 좀 이렇게 생장을 하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 또 여름에 이제 장마 또 일조량 부족 이런 것들이 해서 또 감이 쉽게 많이 떨어진 낙과량이 증가하면서 작년도 생산량은 저희가 9만 1,000톤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떫은 감은 주로 이제 홍시로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곶감으로 가공하거나 이제 그렇게 주로 그런 패턴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통되기 직전에 이제 농가들이 판매하는 원료감 가격도 이제 뭐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전년과 비교하면은 작년도 2020년도 가격은 이제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상주의 둥시라든가 청도 반시, 뭐 영암의 대봉시 모두 다 가격이 작년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료감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곶감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의 곶감 가격도 그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50% 이상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건조감이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뭐 한류 열풍도 있고 해서 또 정부가 또 이제 수출을 또 적극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일본이나 베트남, 홍콩 쪽으로 수출은 조금 증가해서 작년도에 한 360톤 정도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한때는 또 수입이 엄청 많았었는데 중국산 곶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뭐 국산 곶감이 이제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굳이 이제 중국산 곶감을 먹지 않아도 되는 뭐 선호도가 좀 하락한 그런 것들도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떫은 감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좀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기상 변화가 아니라면은 올해 이제 2021년도에는 한 16만 톤 정도까지 생산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곶감이라든가 떫은 감이 소득이 그래도 다른 품목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서히 증가를 해서 2030년에는 17만 6천 톤 정도까지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은 뭐 그렇게 수출이 크게 뭐 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수출이 뭐 그래도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좀 오히려 전에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수용품이고 그렇게 해서 좀 뭐 늘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산지가 조금 변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대추 주산지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 이제 생대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뭐 건대추라는 걸 좀 많이 먹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보온에서 이제 생대추가 유명한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 뭐 사과대추라든가 이런 신품종들을 도입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주산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추 생산량이 이제 뭐 2014년도에 14만 톤까지 14,000톤까지 증가했다가 작년도에는 한 7천 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과일이다 보니까 봄에 이제 좀 그 냉해 피해도 있었고 또 여름에 이제 긴 장마 또 일조량 부족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낙과를 좀 많이 이제 일으켰고 그래서 좀 생산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대추가 그렇다고 해도 가격이 이제 큰 영향을 좀 못 미쳤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건대추를 직접적으로 막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다기보다는 대추를 이제 가공용품에 들어가거나 떡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고 또 제수용품으로 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생산은 줄었지만은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대추 수출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한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대추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일본, 베트남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추 수입도 지금은 이제 뭐 한 40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추는 그 관세가 한 600%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이제 MMA 물량으로 해가지고 400톤 정도는 거의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작년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냉동 대추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냉동 대추는 이제 관세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그쪽으로 조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대추 수입이 앞으로 국내 대추 생산에 어떻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좀 더 관찰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추 산업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좀 줄어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큰 폭으로 줄다기보다는 약간 뭐 미세하게 좀 줄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건대추에서 전통적인 건대추에서 조금 생대추 중심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건 생대추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사과대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인기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소비가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생대추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유통기한이 짧아서 좀 뭐랄까 수입되기도 어렵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대추 쪽으로 좀 생산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추 생산량은 한 6,700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수신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제 발표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춘 박사님, 민경태 박사님.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정리를 잠시 한 후에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그럼 준비가 다 마쳤기 때문에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는데요. 임업 통계 수집 및 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임업진흥원에서 애쓰고 계시는 최정숙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고 및 임산물 유통에 전문가시고 쪽에서 힘쓰고 계시는 동아청가의 민정욱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앞서서 발표를 맡아주셨던 저희 연구원의 민경택 박사님 그리고 구자춘 박사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바로 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정숙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희 임업진흥원에서 임업통계조사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임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측월보를 많이 참고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과 같은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관측 전망을 활용해서 수확하고 보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전망대회를 통해서 임산물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 동향까지 조사하고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급 동향에 더해서 작년 임산물 생산 현장 동향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대거 출국을 하셔서 또한 인력이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가지고 노동력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반기 산채류를 수확할 때 노임 단가도 상승하고 노임 단가가 평균 한 6에서 7%까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임산물은 수확 시기를 놓쳐서 시들거나 이제 물러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인가에서 노임을 올려주고 경쟁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좀 심했었습니다. 특히 산초류 노지 재배 아까 고사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산초류 노지 재배 품목 경우에는 시설보다 수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단가 상승폭이 매우 더 컸었습니다. 봄철에는 냉해 피해가 있었고 여름에는 태풍에 의한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임업인 경영주님께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냉해 피해로는 떫은감이 7만 4천 인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사리 2만 4천 인가, 호두, 두릅, 오미자 순이었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발표해 주신 것 같이 최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나물과 약용식물류의 경우 상승 추세지만 약용식물류 경우는 수요도 늘었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나 흑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사리는 발표해 주신 대로 2017년경 고사리 파동 이후로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추세고 또 제사상에서 국산을 찾는 소비자분이 있어서 산지에서 한 60% 내외가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재배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에서 보시면 밤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서 되게 이제 수매를 많이 하는 추세고 대추는 생대추는 66% 가량이 직접 판매되고 건대추는 산지 수집상의 한 50% 정도 판매를 하게 됩니다. 떫은감의 경우에는 가공을 통해서 직접 판매가 43%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채류도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 이상이 직접 판매를 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밤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발표하신 것처럼 나무 평균 수령이 한 23년 정도 전국 나무 수령이 23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노후화돼 있고 경영주 분이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편이십니다.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대봉시나 뭐 둥시, 방시 정도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 약간 특징적이 있는데요. 13년 대비 2016년에는 재배 면적이 증가했는데 16% 정도 재배 면적이 증가했는데 재배 인가 수가 68%로 증가해서 이런 현상을 보면은 재배 면적보다는 재배 인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인가별로 재배하는 재배 면적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그 왕대추를 재배하면서부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재배 인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좀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 현장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각 품목별로 저희 발표에서 포함을 안 하고 빼먹었던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2020년에 사실 기상이 안 좋아서 품목별로 많은 피해를 봤던 한 해인데 2021년은 또 어떤 날씨 영향을 받게 될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력난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럼 이어서 동아청가의 민정우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청가 민정우 경매사입니다. 저는 주로 그 표고버섯을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과 같은 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 가격 동향이 상당히 좀 심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 흐름 자체가 전망 자체가 원산지 표시의 그 변경에 관한 그 논란거리도 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통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산물 저희 청과에서는 주로 이제 경매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사리라든지 뭐 이제 경매되는 또 품목도 있어요. 그 대추 요즘에 후레쉬 대추가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이거는 그 일반 부여에서 표고 농사를 짓던 이런 분들이
작물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도 후레쉬 대추, 생대추도 아마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근데 다만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성장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어떻게 자연부산물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소비지가 또 변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지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사리가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시래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임산물 중에서 좀 더 과일 쪽에 좀 더 분석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많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현장 전문가셔서 저희가 중요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를 다시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레시 대추 같은 그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도 소개가 있으셨습니다. 일단은 외부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두 분 발표를 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명해보면서 발표자분들 그리고 두 분 외부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의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전후를 비교하면 식료품 지출에서 임산물 비중이 높아졌다든지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소득군이 높을수록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임산물 소비 증가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이런 몇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산물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에 뭐 정책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 부분을 발제를 맡아주셨던 구자춘 박사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정숙 취재자님께서 저희가 이제 고려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인력 수급 문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매년 월보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문위원들께 여쭤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표고의 경우에는 이제 큰 영향이 없었지만 다른 작목, 노지 작목 같은 경우에 특히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작목들에서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로나19로 임산물 소비가 어떻게 변했냐,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었냐, 부정적인 요인이었냐, 저희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정수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물을 매대에서 사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산지에서 직접 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 관련된 과제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양재 정도 가야지 저희가 아는 이제 임산물을 만날 수 있지, 이제 다른 이제 매장에 가면 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온라인에는 그 품목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주문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산지에 보낸다는 거죠. 그럼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코로나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된 만큼 이제 임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민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사리 그다음에 이제 대체 작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좀 의아했던 것은 이 산나물에 대한 소비는 늘고 있지만 고사리는 줄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산나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임산물 이외의 다른 농산물로 그 소비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경제연구에서 이제 과일 과채에 대한 수급도 판단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대체 관계,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들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해당되는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임산물도 거기에 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오미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측 품목이 이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자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관측을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생산되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물건을 출하해야 될지, 얼마에 내놔야 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미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산림청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 한 72개 품목이 됩니다. 이 품목 중에서 그 생산량이 많거나 생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그 생산자가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짚자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체 식료품에서 차지하는 임산물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마트에 가서 임산물을 내가 이걸 임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가 외식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된 표고를 먹던가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뭔가를 해 먹다 보니까 이제 장에 가게 되는 거죠. 장에 갔더니 평소 때는 이제 관심이 안 했지만 이제 임산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 정도의 좀 상승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좀 임산물에 대한 노출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게 분명히 임산물에게도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임업 관측을 하고 있는데 관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산물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다시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와 관련해서 뭐 덧붙일 수 있는 토론자 선생님. 무화과가 임산물로 들어가는지. 무화과요? 예. 들어갑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임산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임촉법에 보면은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이 있는데요. 그 72개 품목에 이제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걸 따라서 이제 임산물을 나누긴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 무화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표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표고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개정된 원산지 표기 요령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발표 중에서 그 톱밥 배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산 톱밥 배지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12월 31일까지는 국산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대신에 그 종규는 중국산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정된 안에서는 그 재배 기간을 더 긴 것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톱밥 배지를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산과 중국산에 대해서 구매할 때 적어도 15%의 프리미엄을 국산에 부여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중국산이었던 게 오늘 당장 국산이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생산도 그만큼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매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후에 방향을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미 행정고시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관할권이 이제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되는데 단속 권한이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유통시장에 원산지 표시가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이 공문이 일단은 와줘야지 이제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움직임이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그 기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이미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 있는데 제가 2019년 11월 달에 가서 본 바로는 원산지는 중국산인데 생산지는 예를 들어 후쿠오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배지의 원산지지 생물의 원산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이 들어오면은 원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판매 전 원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수입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산지가 바뀌면서 이거를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자니 들어온 생산지는 예를 들어 충북 청원인데
그걸 중국으로 표기하자니 그건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이제 각 청가별로 경매사들끼리 머리를 싸맨 게 뭐냐면은 코드를 부여를 하자. 기존에 생표고였는데 생표고 가로 열고 중국산 가로 닫고 그런 표기를 만들어서 진행하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렇게 의논 중에는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유통시장이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설인데요.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국 형태의 배지를 만드는 그 업체들이 좀 생겨나긴 나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더욱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이 IT 시대에 접목해서 좀 그 업체들이 투자할 그런 의도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측 품목, 단기 임산물 오늘 발표 주제에 있던 다른 품목들도 잠깐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대추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대추가 2015년 이후에 대추 생산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갈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2019년에는 63톤에 불과하다가 2020년이 되면서 650톤으로 급증한 중국산 냉동 대추의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국내 대추 농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민경택 박사님께 잠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추가 어떻게 될까요? 대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추는 사실 우리가 삼계탕이라든지 또는 제사상이라든지 하는 어떤 일정한 소비량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추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뭐 소량 조금씩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대추가 그동안은 좀 사실은 소득이 좀 비교적 가격이 괜찮았고 그래서 좀 소득 장목이기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대추가 사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사실은 별로 없죠. 또 우리가 제사도 예전만큼 지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먹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대추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대추를 가지고는 건대추로서 어떤 뭐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이 이제 생대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대추를 이제 주력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보은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 성공을 하니까 다른 이제 뭐 논산이라든가 뭐 부여도 지금 뭐 이렇게 대추 장목을 지금 많이 전환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생대추만이 아니라 이제 뭐 왕대추라든가 뭐 이제 뭐 사과대추라든가 이런 신품종들이 이제 좀 도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조금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좀 이렇게 대추 산업이 좀 전환할 시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추가 생각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가 높아서 이게 생대추로 먹기에 꽤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오히려 좀 중요한 품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추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쪽이 좀 오히려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는 틈을 그런 냉동 대추라든가 관세가 낮은 냉동 대추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MMA 물량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건대추가 지금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건대추가 사실 관세율이 600%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FTA 협상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민감한 품목 중에 하나로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아직 없어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이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임산물의 어떤 가공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사실 그리고 이거는 다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오늘 발표에서도 있었고 2020년도에 많은 동해, 냉해, 가뭄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참 겨울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나무 관리, 그러니까 대추나무라든지 뭐 떫은감이라든지 이런 과수류에 대한, 그다음에 수실류에 대한 나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무나 토양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뭐 아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빈 차장님 아니면 실장님? 네? 아니요, 재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아니면 뭐 편하게 뭐 구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이거는 차장님께서 품목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는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관리는 모르니까 차장님께서 하고 계신 품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애둘러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저도 뭐 제가 재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나무가 겨울에 이제 물을 많이 담고 있는 나무가 있고 아닌 나무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담고 있는 나무들이 특히 이제 그 동해나 냉해 피해가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재배 적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떫은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역 내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피해가 심한 지역과 피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경사지나 아니면 찬바람이 이제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를 선택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간척지나 아니면 이제 물가 주변에 평지에 무리해서 재배했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현장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요 부분은 요 정도로 그럼 얘기를 살짝 마치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제 해당된 품목을 어떻게 재배하면 좋을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재배 적지도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면 여기에 가장 맞는 적지가 어딘지 이 정보도 지금 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품종별로 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수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품목별로 이렇게 책자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한게 그걸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실장님께서 말씀 보태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정보 다드림을 통해서 자기 가지고 계시는 산지의 주소를 치면은 거기서 어떤 수종이나 어떤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지를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교육사업실에서 각 재배 동영상도 올려져 있고 재배별로 어떤 저희 그 재배 교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제 임업경제통계실에서 품목별로 경영비라든가 그런 소득률 자료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고사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고사리가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감소세라는 부분이 여러 토론자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통계상으로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8년 이후 쭉 감소세로 들어섰고 전망에서도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인건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상으로 인한 피해 이런 거에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재배 면적이 축소되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요거 하나.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삶은 고사리가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생산 농가나 국내에서 고사리 재배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도 잠깐 토론을 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을. 제가 이제 고사리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건 맞지만 연도별로 보면은 201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위기이지만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고소득이 된다라는 정보가 흘러가게 되면 너도 나도 없이 이제 고사리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럼 시장으로 반입된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이제 다시 생산자가 보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이제 그 약간 모멘텀이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3월에서 4월 초 계속되는 기상 이변이 영향을 미쳐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대추라든지 뭐 사과대추 뭐 지금 현실의 수요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사리 생산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안 되는 걸 알고 뭐 눈개승마라든지 이런 작목으로 옮겨간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다각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살면고사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살면고사리 수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안정성 문제라든지 검역 문제 정도에서 우리 국산이 이제 청정 임산물이고 이걸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우회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삶은 고사리는 그럼 주로 가정용 소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식당입니까? 그 마른 고사리 같은 경우에 쓰려면은 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삶은 고사리는 이제 수분을 상당 부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집이라든지 이제 외식 업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비단 고사리뿐만 아니라 표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아는 뭐 조제표고라는 거 깡통에 들어있는 표고 같은 경우에도 중국집에서 건표고를 또 불려서 짬뽕에 넣기는 힘들지만 그거는 이제 캔에서 까서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이성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산이 상대적으로 청정하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사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사리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많이 좀 품목도 그레이드도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한다면은 가격적으로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진 이 시점을 좀 기회로 삼아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서 그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밤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매시장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 한 5,400원,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0% 높은 정도의 밤 시세가 작년에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차적 가격이 하락해서 평년 수준으로 접근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이제 밤이 생산이 됐으니까 이 생산량과 연결을 지어가면서 앞으로 2020년도에 또 저희가 이제 곧 구정도 다가오는데 밤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생산자, 뭐 유통업자 모두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이라는 걸 정확하게 미리 판단하고 전망할 수 있다면 뭐 부자가 되는 건 다 당연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이 관측을 담당했던 그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년도에 밤 일단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조금은 높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밤 소비가 뭐 대단히 이제 늘어나는 요인은 별로 없죠. 특히 이제 작년도 같으면 이제 보통 밤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 축제 같은 건 없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을 되고 추워지고 이러면 또 군밤 또 생각도 나고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 이게 또 이제 정말 온라인 쪽으로는 꽤 소비가 또 많이 늘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설날에 가격은 좀 높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밤 소비가 이제 많이 줄죠. 특히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은 이제 소비는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가격은 또 다시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분 토론자 모두 수고들 하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농업전망 2021의 제3부 분과 5 임산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